안녕하세요. 어, 3월 22일 수요일 휴강이라서 보강 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가 범죄의 유형에 관한 얘기였는데 대부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할 부분이에요.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에 관한 얘기인데 음, 먼저 일반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250조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일반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반해서 이제 신분범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거나 혹은 신분으로 인해서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기 일반범이냐 신분범이냐에 관한 것은 행위 주체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행위 주체. 행위 주체에 특별한 자격이나 지위를 요구하고 있으면은 신분범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일반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신분범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신분범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은 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할 때 그 신분이겠죠. 이런 것을 진정신분범이라고 얘기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을 해요. 범죄는 성립하는데 그 신분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가중처벌 혹은 감경처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조 형법 제250조 2항의 존속살인죄의 직계비속과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인죄의 직계존속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규정을 한번 보죠. 그죠? 음, 자, 형법 250조 살인죄에 관해서 보시면 네. 자, 사람을 살해한 자, 요거는 일반 범위죠. 그죠? 누구나 이 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제2항을 보시면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 자, 요거 직계 존속의 행위 객체입니다. 그죠? 그러면 직계 존속이 행위 객체라 그러면 이 주체는 누구가 되느냐? 직계 비속이 되는 거예요. 직계 비속. 그죠? 직계는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직계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 위쪽으로 가는 거, 아버지, 할아버지, 이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직계 존속이에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뭐가 되냐? 직계 비속이 되는 거죠. 자, 존속살해죄니까 이, 이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존속살해죄니까 이 주체는 직계 비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 다시 말해서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죠? 여기 1항이 기본범죄입니다. 1항은 살인죄로서 기본범죄고 2항은 1항에 대해서 가중범죄예요. 가중범죄. 가중. 그러니까 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은 어,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분이 없어도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이 없는 자도 기본적으로 1항의 살인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이 생기게 되면 2항이 적용돼서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항과 같은 이런 신분을 가중적 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부진정 신분범이다. 그죠?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음, 다시, 이제는 반대로 요거, 영아살인죄를 보시면은
직계 존속이라고 돼 있어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했음을 예상을 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할 때. 자, 여기에서는 요 이항과 반대인 거죠. 그죠? 행위 주체가 직계 존속이 되는 것이고, 행위 객체가 직계 비속이 되는 겁니다. 영아가 되는 거죠. 영아가 되는데, 자, 요런 경우에서는 나머지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된다면은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자, 요게 기본 범죄인데, 그죠? 비교를 해보면은, 요게 훨씬 경하죠, 그죠? 10년 이하니까. 자, 요런 게 감경 요건이라고 합니다. 감경 요건. 그죠? 감경에서 처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251조에서는 직계 존속이라는 신분이 감경적 신분이 됩니다. 감경적 신분. 자, 가중적 신분이나 감경적 신분. 자, 요런 경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얘기를 한다. 음, 이 형법 제33조에 보면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공범 파트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자, 여기 33조를 보시면은 이 한번 보죠, 같이. 형법 제 33조에는 총칙에 있죠. 공범 부분에 있습니다. 공범 파트에 보면 뭐 30조가 공동정범이고 31조가 교사범, 32조가 종범 이렇게 돼 있고 33조에 공범과 신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라고 돼 있죠. 요게 진정신분범이죠. 요게 진정신분범. 진정신분범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그 비신분자에게도 30조부터 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30조부터 32조가 뭐예요? 30조는 공동정범, 31조는 교사범, 32조는 종범, 그죠? 그래서 요것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고 단서 규정에 보시면은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요게 뭡니까? 요게 비신분범, 저기 부진정 신분범이죠. 부진정 신분범. 부진정 신분범인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요 내용은 뭐냐? 나중에 자세하게 합니다만은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과 관련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인 주범의 범행에 가담했을 때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정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그 진정 신분범의 구성 요건에 따라 처벌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 자, 수뢰죄가 있죠, 그죠? 수뢰죄. 수뢰죄에 대해서 신분자가 있어요, 신분자. 자, 그럼 신분자는 누구예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공무원. 자, 공무원 A가 어떤 수뢰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공범자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떤 범죄로 어떻게 처벌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공무원 A는 수뢰 행위를 했으니까 그죠? 여기 형법 제200 형법 제129조 1항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다시. 자, 공무원 A가 있고 이 사람이 수뢰죄를 저지릅니다. 저지르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원이 아닌 B가 여기 가담을 해요. 그러면 공무원 A는 수뢰죄가 성립을 하죠. 근데 이 공무원이 아닌 B는 형법 제229조 1항의 수뢰죄를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범죄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만이 저지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성요건 자체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신분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없으면은 수뢰죄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형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도 요 수뢰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B가 A랑 B랑 공동정범이 된다면은 B는 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어, A가 정범이고 B가 교사범 내지 방조범이면은 B는 수뢰죄의 교사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33조 본문이 적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진정 신분범인 경우에는 그 부진정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보통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이 된다. 요게 33조 단서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존속 사례라고 봅시다. 그죠? 존속 사례. 어, A가 아들입니다. A가 아들. B는 친구예요. A가 아버지를 살해해요. 아버지 살해. 그러면 A는 무슨 죄입니까? A는 존속 살해했죠. 저요. 존속 살해. 자, 여기에 가담한 요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이 없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공범의 형태로 가담을 하는 거죠. 공범의 형태로 가담을 하는 건데, 뭐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교사범이 될 수도 있고,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죄의 공범이 되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느냐,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되느냐, 아니면은 일반 살인죄의 죄의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 혹은 방조범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요 단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일반 살인죄의 공범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공범론에 가서 여기 옆에 보시면 공범론 있죠, 그죠? 여기 가시면 자,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파트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수범이라는 게 있어요. 자수범. 자수범이라는 행위자가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자수라는 게 손수자죠, 그죠? 자기의 발이 아니죠. 발이 아니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적으로 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그죠? 다시 말해서 어떤 범죄에 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불법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적 실행에 있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범죄를 말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자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그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수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수범들은 직접 정범의 형태로서만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자, 이 실천적 의미는 이거예요.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가 없다.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강간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강간죄. 자, 강간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 플러스 간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음 행위는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강간죄는 자수범이 아니에요. 강간죄는 자수범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성도,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강간죄가 자수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행위한 자, 뭐
남성이겠죠, 그죠? 남성만이 정범이 되고 거기에 가담하는 여자는 기껏해야 교사범이라든지 방조범 공범이죠, 그죠? 협의의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밖에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강간죄는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어, 거기에 참여한 여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수범이라고 하는 의의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구성요건을 실행해야 된다는 범죄를 말하고 그 실천적 의미는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수범에 가담한 자는 기껏해야 교사범 또는 방조범. 자, 요거를 협의의 공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어떤 죄책만 지게 된다. 자, 대표적인 예가 위증죄 같은 경우에요. 위증죄. 자, 위증죄 같은 경우는 위증한 사람 선서를 해서 법정에서 그 선서를 하죠. 그죠? 선서를 하고 위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증을 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했다든지 뭐 공동정범으로는 위증죄를 어, 범할 수가 없다. 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행위론이에요. 그죠? 행위론. 자, 행위론이 왜 나온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범죄란, 그죠?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위법하며, 유책한, 다시 말해 책임이 있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행위론. 자, 이거는 사실 여기 행위론의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형벌론에 관한 것도 있었죠. 형벌론에 관한 것도 이것도 이론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행위론도 이론이에요, 이론. 어떤 법률이 규정이 된 게 아니라 이론이고 다 어디서 발달했다? 독일에서 발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음, 그래도 객관식에는 종종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들만 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형법의 검토 대상은 인간 행위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법률의 파괴 관심 대상은 인간의 행위죠, 그죠? 자,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론은 형법에서는 범죄 체계론 및 형법상의 불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형법을 학문으로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행위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학문이 아니라 그냥 일단 시험을 위해서 한다면은 객관식 그 객관식 문제를 푸는 그 이상의 의미는 갖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 조금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그죠? 자, 행위론에서 주된 문제는 일견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형법상 인간의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데가 있다. 자,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요 세 가지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은 견해 대립이 있고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이런 견해 대립이 많은데 자, 모두가 인정하는 결론은 그러니까 이의가 없는 것은 요 세 가지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첫 번째, 절대적 폭력에 의한 행위. 두 번째, 반사적 행위. 세 번째, 수면 중의 행위. 자,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 자연현상. 혹은, 인간의 어떤 의사의 개입이 전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사가 전혀,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행위처럼 보이긴 하는데,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 형법적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들, 그죠? 자, 절대적 폭력의 행위는 뭐냐? 이거는 그런 경우예요. 어떤 저 되게 약한 여자가 있는데 제가 되게 힘이 센 남자입니다. 그죠? 남자인데 나는 살인을 하고 싶은데 내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어요. 그래서 살인의 계획은 칼로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제 손에 칼을 쥐고 싶지 않아서 여자의 손에 칼을 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쥔 손을 제가 다시 붙잡아서, 그죠? 완력으로 힘으로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행위를 보면, 여자는 칼을 쥐고 찌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어떠한 여자의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가 전혀 개입이 안 된 거죠. 그죠? 절대적 폭력에 의한 행위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폭력에 의한 행위는 행위성이 아예 부정이 된다. 어, 형법에 보면, 우리 형법 규정에 보면은 그건 있잖아요. 그 형법 12조. 형법 12조에 보시면,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죠. 그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어, 강요된 행위. 이런 행위를 강요된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범죄 체계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런 행위는 책임이 부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임이 부정된다. 그 말인즉슨 요 강요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행위성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행위성은 인정이 되는데 나중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절대적 폭력에 의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성조차도 부정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성조차도 아예 부정이 되는 것들. 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사적 행위는 조건 반사적 행위예요. 그죠? 무릎을 탁 치면은 이게 무릎이 탁 펴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의사 개입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신체 어떤 자율신경계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성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얼핏 인간의 행위 거동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행위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제 수면 중의 행위, 자다가 이제 옆에 사람을 탁 쳤을 때, 자, 이게 폭행죄가 될 수 있느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도 행위성을 부정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사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런 행위들은 행위성이 부정되니까 뭐 그 다음 단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니 위협성에 해당이 되니 뭐 이런 것을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자연 현상인 것이다. 어,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불운한 거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행위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행위론이 주장이 된다라고 해요. 사실은 행위론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소개된 거는 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인과적 행위론입니다. 인과적 행위론.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요 인과적 행위론은 왜 등장을 했느냐? 요게 등장한 시기가, 어, 독일에서 1900년도에 요쯤에 등장을 해요. 리스트라든지 벨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과적 행위론과 인과적 행위를 바탕으로 한 고전적 범죄 체계론. 자, 인과적 행위론은 나중에 고전적 범죄 체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전적 범죄 체계론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적 행위론자는 고전적 범죄 체계론을 취하고 있다. 자,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1900년도 이전에 1800년도 후반쯤에 그 1800년도죠. 그죠? 1800년도 그 이전에는 그 서구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실증주의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실증주의. 실증주의. 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뭐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과학적 검토 대상으로 삼자. 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그죠?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게 학문의 어떤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해요. 근데 이 실증주의가 법학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학, 형법학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데 법실증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법실증주의가 아니고 그냥 이 실증주의가 법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게 자연과학, 법학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향을 받은 그 시점에
그 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는 어쨌든 간 범죄론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인데 이 행위란 리스트에 따르면은 인간의 의사에 기한 외부 세계의 변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의사가 개입은 되긴 돼야 돼요. 어떤 의사가 있고 의사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외부 세계의 변화가 있는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의 변화가 있는데, 인간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외부 세계의 변화는, 이거는 뭡니까?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이 외부 세계가 변화하는 거죠. 그죠? 외부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라고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어떤 의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사가 개입이 되어서 의해서 촉발이 된 그 이후의 인과 진행, 요거를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 그래서 의사에 기한 외부 세계 변화가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이에 따르면은 행위는 유의적 거동성이다. 이런 표현들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객관식 시험에 잘 나오니까. 유의적, 의사가 유의적이라는 말은 어, 그냥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동성은 뭐 여기는 이제 거동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독일어 쾌어퍼베베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 움직임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신체 움직임. 이게 자연과학적 표현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과 진행이 쭉 인간을 둘러싼 어떤 외부 세계에 인과 진행이 쭉 있는데 이 외부 세계는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변화가 되죠. 그죠? 변화가 되는 것들. 그러면은 이 변화 자체가 다 행위에 귀속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좀 더 어릴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저는 이거 처음에 와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자연과학적 현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죠? 인과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뭐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개념 정의를 유의적 거동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견해에 따르면은 의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존재만 하면 되는 거지 의사의 내용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의사에 기해서 그냥 외부 세계 변화가 있으면 그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내용, 그 행위자가 뭘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구성 요건의 무가치성, 이 자연과학적인 거니까 인과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평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성 요건 자체도 인과적 진행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구성 요건의 무가치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건이 무가치성이라는 점에서 특징되는 고전적 범죄 체계론을 의 토대를 제공했다. 고전적 범죄 체계론. 자, 범죄 체계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자, 범죄를 성립시키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쭉 정리를 해놓은 게 범죄 체계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0단계에서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1단계에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독일어는 구성 요건을 탓 베슈탄트 메시히카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앞으로는 줄여서 그냥 T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위법성 이거는 레이스 리드리히카이트라고 얘기하니까 R 이렇게 하고 책임 자, 독일어로는 슐트 S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3단계 범죄 체계론을 현재 이제 다수적 견해는 요 3단계 범죄 체계론을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요 3단계 범죄의 어떤 체계를 가지는데 요 각 단계에 어떤 표지들이나 어떤 요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속하는 건지 혹은 여기에 속하는 건지 요런 것들 따지는 게 범죄 체계론이거든요. 범죄 체계론. 그죠? 범죄 체계론. 그래서 고전적 범죄 체계론은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뭐지?
자, 고전적 범죄 체계, 그러니까 인과적 행위론자들이 나중에 이제 고전적 범죄 체계론의 토대를 마련을 합니다. 토대를 마련을 하고, 어, 이러한 어떤 인과적 행위론 혹은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은, 자연적 외부 세계 결과와 인과적으로 연결된 모든 유의적 거동성이 있다면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구성요건 해당성, 이렇게 할게요.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 탓 배시단계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T라고 쓰면은 좀, T, 자, 요 단계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는 그냥 어떤 결과 발생이 있고, 두 번째 행위가 있고, 세 번째, 요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그냥 구성요건 해당성은 다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예요.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핵심적인 판단은 인과성이 있냐 없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요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성요건의 무가치성. 무가치라고 하는 거 가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가치 판단이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고 그렇다에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가치 판단이 여기에서는 논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의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내용으로서의 고의는 행위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상 구성 요건이 아니라 책임에 포함이 된다. 자, 요게 핵심적인 거예요. 자, 인과적 행위론, 고전적 범죄, 체계론. 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단계, 구성 요건 단계에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의 내심이죠. 그죠? 행위자의 내심은, 행위자의 내심은 고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요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객관적인 것은 구성요건 단계에서, 모든 주관적인 것은 책임의 단계에서, 모든 객관적인 것은 구성요건 단계로, 모든 주관적인 것은, 여기서는 주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것은 책임으로, 이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비판은, 뭐, 이겨낸 인간의 행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 행위의 유의적 거동성뿐만이 아니라 유의적 거동성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의사의 내용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 의사의 내용. 자, 요 비판은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일까요? 의사의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요 비판자들은 행위론자들이 목적적 행위론자의 입장에서 지금 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요 의사의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뒤에서.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비판은 이거는 사회적 행위론자 혹은 뭐 인격적 행위론자 뭐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의 비판입니다. 보다 중요한 비판은 인과적 행위론은 형법에 보다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체의 변화가 아닌 자연적 인과 진행만을 그 형법적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해요. 자, 요거는 사회적 행위론자의 입장에서의 비판. 앞에 것은 목적적 행위론자의 입장에서의 비판. 자, 여러분 그 교과서에 보시면 뭐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뭐 저는 독일에서 그걸 봤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데 이게 행위론을 보시면 이게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과적 행위론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목적적 행위론이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적 행위론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술한 교과서들이 좀 많아요. 물론 요즘에는 행위론에 대한 비중이 없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먼저 나온 거는 인과적 행위론이 맞아요. 인과적 행위론이 1900년도 초반이죠. 초반.
등장을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은 동시적으로 그죠? 동시적으로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이게 아니라 이게 1930년도에 독일 형법학회의 상황이 1930년도에는 인과적 행위론에 대한 비판적 이론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목적적 행위론이고 사회적 행위론도 이 시대에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이거 인과적 행위론에 대한 비판을 사회적 행위론이 1930년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과적 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 자연과학적 영향을 받아서 그죠? 자, 형법의 그 검토 대상인 행위라는 것도 엄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엄밀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실증 가능한 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인과 법칙에 따르는 어떤 인간의 어떤 유의적 거동성에 따르는 어떤 외부 세계의 변화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 당시 대세였어요. 90 초반부터 해서 30년대까지는 대세였다가 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비판론이 등장을 하는데 한 부류는 이 목적적 행위론으로 발전을 하고 한 부류는 사회적 행위론을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목적적 행위론은 내심적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행위의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내심, 그죠? 그 사람의 의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어, 그러니까 이 인과적 행위론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강조점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행위론자는 이 행위에 대한 밖에서의 평가, 행위자 외부에서의 평가, 그죠? 사회적 평가, 평가가 행위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행위를 정의하는데 내심이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적 행위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인과적 행위론에 대한 반향으로 한스 벨제. 자, 여기도 이제 주장자들이 등장을 해요. 리스트가 있었죠, 그죠? 한스 벨제, 한스 벨제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목적적 행위론자의 주장자이다. 어, 여기 보면 다만 인과적 행위론과 마찬가지로 목적적 행위론은 행위를 여전히 전법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잘 몰라도 됩니다. 잘 몰라도 되는데 전법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형법을 말할 때도 형법적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개념이 있고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달리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도 이거는 법률적 개념이다라고 수식어를 달고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 그, 그 사회적 행위론자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적 평가, 가치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상으로 사용하는 개념과 달리 사용해야 된다. 그죠? 법률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과적 행위론자나 목적적 행위론자는 뭐냐? 어떤 개념을 사용할 때 이 개념에 대한 의미는 그 자연과학적 의미 혹은 일상생활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전 법률적이어야 되는 거지 법률가가 이 개념을 갖다가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전 법률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행위의 확정 작업은 법학의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영역에 종속되어진다. 여기까지는 목적적 행위론은 인과적 행위론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행위 자체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행위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목적적 행위론자는 인간 행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성이다. 즉, 인간은 늘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다. 의사의 내용.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 의사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적과 관련해서 의미가 정해진다.
자, 이런 표현들은 좀 어렵긴 한데 사실 뭐 형법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 자, 위버 디터미니트라는 말은 디터미니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결정을 위버라는 말 있죠. 독일어로. 위버는 이렇게 초인할 때 위버 멘션. 그러니까 뭔가 초월한 의미를 할 때 위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결정된 것을 초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뭐 여기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인간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의미에서의 행위론자들은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인과 법칙에 종속되는 존재이고, 종속되는 존재로 봐야지 이게 학문적인 엄격성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적 행위론자는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자연 법칙, 인과 법칙에 종속이 돼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과 법칙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인과적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인간 행위를 할 때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선택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인과 법칙에 종속된 것만의 의미가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은 초월한 어떤 그게 이제 목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들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의사의 내용이 중요하다. 의사의 내용도 행위 확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의사의 내용. 아까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의사의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 적어도 행위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의사의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적적 행위론자는 아니다. 의사의 내용도 중요하다. 근데 이 의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어 나중에 이 고의입니다. 고의. 이 고의죠. 고의고 이 목적적 행위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목적적 범죄 체계론이에요. 이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은 고의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책임의 요소가 아니라 구성 요건 요소로서 승격이 되는 겁니다. 승격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3단계에서 판단돼야 될 것이 1단계에서 판단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목적적 행위론이 인적 불법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personal, 독일어로는 페르소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적 불법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법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행위자가 어떤 결과를 인과적으로 야기했다라는데 불법의 본질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인적 불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인적 불법론에 따르면은 형법의 불법은 단순한 결과의 인과적 약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결과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주관적 토지들, 그죠? 고의라든지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죠?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행위 방가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목적적 행위론자는 목적성이 중요하다. 목적성. 자, 인과적 행위론에서 중요한 것은 인과성이죠. 그죠? 어, 목적성. 아이고. 자,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고의라고 하는 게, 그죠? 고의가 그 1단계 범죄 체계, 1단계에서, 자, 인과적 행위론자에 따르면은 고의는 책임의 요소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구성요건 요소이다. 라고 해서 목적적 그 행위론자에 의해서 이 구성요건이 이제 객관적 구성요소, 주관적 구성요소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고의.
자, 그다음 비판을 보시면 어, 목적적 행위론도 인과적 행위론의 한계를 못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행위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과적 행위론에 대한 설명 아까 이제 비판을 했는데 부작위범을 행위로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목적적 행위론자뿐만이 아니라 인과적 행위론자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기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행위의 목적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과실범에 있어서의 행위성을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 요런 어떤 비판도 해요.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또는 인격적 행위론. 자, 사회적 행위론자는 되게 많아요. 뭐 마이호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여기 뭐 기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 행위론은 사실은 뭐 인격적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론자들 빼면은 대부분 다 사회적 행위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행위론은 행위에 관해서 앞서 언급된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주목을 한다. 사회적 의미를 주목을 한다. 즉, 행위란 중립적 의미에서 인과 진행의 이야기와 행위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회적 관점에서도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은 형법적으로 중요한 행위 개념은 전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개념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 자, 인격적 행위론. 뭐, 제 독일 지도 교수가 이분이시거든요. 이제 볼프 교수님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인격적 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회적 행위론과 유사하지만, 어, 핵심은 뭐냐?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볼프 교수님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자유롭고 의미 있는 선택이다. 선택이다. 그게 바로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옥신 교수, 이분은 아직도 살아 계세요. 90 몇 살이 됐는데, 어, 가장 전 세계적으로 헌법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야, 아마. 독일 어권에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 이분입니다. 이분 이제 미넨 대학 교수였죠. 미넨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영혼적, 정신적 행위 중심체로서 인간에게 귀속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인격의 발현이다. 발현. 인격의 발현이다. 쉽게 얘기하면 음, 자, 아이고,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이랬는지 모르겠네. 자, 인과 진행이 있는데 인과 진행에서 자연현상이 진행이 되죠. 그죠? 자연현상이 쭉 진행이 되는데 행위자의 인격이 드러나 있는 그게 표현된 어떤 인과 진행은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다라고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사실 행위로는 그냥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법조문에서 이런 거는 거의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하여튼 뭐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 자, 사회적 행위론에 따르면은 많은 것들을 그냥 절충합니다. 인과적 행위론의 의미도 어, 포섭을 하고 목적적 행위론도 포섭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전적 범죄 체계론, 그러니까 고전적 범죄 체계론 있고 목적적 범죄 체계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빌태적 범죄 체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이제 사회적 행위론자들이 주장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자, 결국은 범죄 체계론에서 우리가 범죄 체계론을 막뭐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행위론과 관련돼서 범죄 체계론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의 체계적 지위입니다. 고의, 고의라고 하는 아까 계속 나왔던 게 있죠, 그죠? 잠시만 이게 왜 안 될까요?
자, 고의의 체계적 지위, 지위, 그러니까 위치죠. 고의를 어디서 판단해야 되는 거냐?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어디서 판단한다? 입장에서는 책임에서. 목적적, 목적적 행위론자들, 이게 왜,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구성 요건에서. 그럼 사회적 행위론자는 뭐라고 할까요? 이 둘 다라고 얘기해요. 둘 다. 자, 그래서 사회적, 사회적 행위론자들, 그리고, 사회적 행위론자에 의해서 발전이 된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교과서에 나옵니다.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고, 책임 고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의 고의가 두 가지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고의의 이중적 지위라고 얘기를 해요. 고의의 이중적 지위. 이것을 고의의 이중적 지위.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뭐 배우게 되겠는데, 위전착이라고 있어요. 위전착. 위법성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요 고의의 이중적 기능이 비로소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고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은 뭐 이거 자세하게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냥 대표적인 주장자, 행위론에 따랐을 때 행위의 정의, 그죠? 그리고 행위론과 관련된 범죄 체계론, 그리고 고의의 어떤 위치,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성요건에 관한 거죠. 그죠? 구성요건. 형식적 의미에서 범죄는 뭐라 했나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한 행위라 했잖아요. 그죠? 행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구성요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범죄 구성요건이 뭔지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죠? 각 책상에 기술되어 있는 범죄 요건 부분. 그죠? 범죄 요건 부분. 음? 사람을 살해한 자, 그 부분이죠. 그죠? 자, 근데 이 구성요건도 어떤 이론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구성요건론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자, 너무 이론적인 부분, 이렇게 총칙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어, 각 직상의 구성요건은 소위 말해서 정형화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형화된 불법. 이게 구성요건이다. 구성요건은 그 전체로서 하나의 범죄의 특정 유형화된 불법을 특징 지우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범죄 구성요건 표지라고 얘기를 해요. 표지. 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런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달라요. 다르고 독일법학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죠? 어떤 것을 되게 관념하고 개념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가죠. 그죠? 좀 관념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와닿지는 않는, 그죠? 이해하기 힘든. 어? 철학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전통도 나름의 어떤 장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화시키면은, 그죠? 이론화시키면은 어떤 체계적으로 설명할 때는 되게 편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설명을 못 하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론화 체계화 시키면은,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도 이해가 되면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는 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정형화된 불법이다. 그죠? 그리고 구성요건의 요소들은 범죄 구성요건 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지, 표지. 자, 그리고 이제 구성요건 요소는 기술적 요소가 있고 규범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적,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달리 말하면 사실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떤 평가나, 그죠? 규범적 요소가 없는 거, 평가적 요소가 없는 것을 기술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에 반해서 규범적 요소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평가적 요소가 있는 것을 규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 요소는 인간의 오감 작용으로 인지 가능한 기술적 요소하고, 가치 판단을 통해서 다른 법규에 의해서 그 의미가 정해지는 규범적 요소로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죄에서 재물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 지식을 몰라도 재물이란 말은 알아요. 일상생활상 쓰는 용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기술적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국어 사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술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인데 타인의 재물이거든요. 타인의 재물, 그죠? 타인의 재물. 이 재물의 타인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그냥 어, 단순히 국어 4년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 힘들다. 민법을 판단을 해야 된다. 민법. 타인성의 개념은 민법의 소유권에 대한 그 개념이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타인성 같은 것들은 규범적 구성요건 표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기술적 구성요건 표지하고 규범적 구성요건 표지하고 엄격하게 경계 지우기는 조금 힘들다. 애매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폐쇄적 구성요건 요소하고 개방적 구성요건 요소. 이거는 백지영법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죠? 자, 폐쇄적은 해당 구성요건 요소만으로도 떤 범죄가 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성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개방시켜 놓고, 대강의 틀만 짜놓고, 어, 핵심적인 요소는 개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을 통해서, 그죠? 보충 규범을 청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하위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숙고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죠? 백지영법 같은 게. 자, 그리고 목적적 범죄 체계의 관철로, 목적적 행위론의 관철로 인해서 고의범에 있어서의 구성 요건은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구분을 한다. 그죠? 아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외적인 불법 내용을 특징 지운다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객관적 구성 요건 표지는 그냥 각측의 범위 있는 거예요. 각측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적 구성 요건 표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지는 각 측의 구성 요건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개별 각측 구성 요건들마다 요구하는 어떤 요소들, 표지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총칙상에서 구성 요건론을 얘기하면서 그런 개별적인 요소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 다룰 수는 없고, 자, 그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만 총칙에서 구성 요건론이라는 어떤 그 명제 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공통되는 조건, 최소 조건으로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결과범인 경우에서, 신분범인 경우에서는 신분이라는 어떤 행위 주체의 요건이 필요하죠. 신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구별되는 결과 발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객관적 기속의 그 척도들을 다 충족을 해야지 객관적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이고, 이게 참, 시스템이 지금, 뭐가 잘 안 되네요, 저. 아직 제가 익숙하지를 못해가지고, 자, 형식적 의미에서의 범죄는 일련의 체계를 가지는 거죠, 그죠? 예컨대, 살인죄. 자, 살인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이 만족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위협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되며,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목적적 행위론자의 기여에 의해서 이 범죄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한글로 쓸게요.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고,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객관적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고의가 들어있는 거죠. 주관적 구성 요건 표지로서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고, 자, 지금 이 얘기는 이 객관적 구성 요건이죠. 그죠? 이 객관적 구성 요소로는 뭐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표지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각 직상의 개별 구성 요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공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행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신분범인 경우에서는 신분, 그죠? 이건 행위 주체에 관한 거죠, 그죠? 행위 주체. 자, 세 번째는 결과범인 경우, 모든 경우가 아니에요. 거동범인 경우는 아니죠, 그죠? 결과범인 경우에는 결과 발생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고, 신분범인 경우는 신분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모든 범죄가 다 신분범은 아니죠. 이 신분범에 한해서만 얘기되는 거예요. 신분범이 아닌 경우는 이 표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신분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과 발생이라고 하는 요 요소도 결과범에서만 문제가 되지, 지금 이 살인죄는 결과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요 결과 발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단순 거동범이다. 거동범이다라고 하면은 폭행죄 같은 경우는 폭행의 결과 발생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죠? 그러면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만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요런 지금 총칙이니까 우리가 각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총칙에서의 범죄 구성 요건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공통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추려내서 보는 거예요. 자, 결과범인 경우에는 결과 발생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그죠? 자, 요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면은 객관적 구성요건 표지가 충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것은 고의죠, 그죠? 고의는 뭐냐 하면은 이 인식과 의사입니다. 그럼 인식과 의사의 대상이 뭐냐? 대상이 바로 요것들이에요. 행위자는 행위 시에 행위에 대해서 인식과 의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신분범인 경우에는, 나는 내 신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욕을 해야 됩니다. 결과범인 경우에는 결과 발생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의욕을 해야 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의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 기속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의욕을 해야지 이 고의의 요소가 다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구별이 되고, 객관적 구성 요소의 공통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행위, 그리고 신분범인 경우에는 신분, 행위 주체가 인정이 돼야 되고, 결과범인 경우에서는 결과 발생 인정,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이 다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그죠? 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결과하고 객관적 처벌 조건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처벌 조건. 처벌 조건. 자, 어떤 결과 발생이 있어요. 결과. 자, 이 결과 발생이 구성 요건적 결과이냐? 그러면은 얘는 그 구성 요건 요소로서의 결과가 되는 거고, 아니다. 처벌 조건으로서 결과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검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검토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범죄 구성 요건 단계에서 결과 발생을 검토한다는 것은 뭐예요? 고의의 인식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고의의 인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어, 또 한 가지, 행위와 그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객관적 처벌 조건으로서 결과 발생을 검토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고의의 인식 대상도 되지 않고, 또 뭐다? 행위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객관적 구성요건 표지로서 첫 번째, 행위 주체, 행위 주체. 아까 신분범인 경우에 신분 같은 것도 행위 그 주체의 표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신분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법인의 행위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법인의 행위 주체성. 자, 형법의 검토 대상이 인간의 행위라고 할 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민법상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권리 주체 의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형법에서도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게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법인의 행위 주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법률상 인정된, 즉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법인은 기본적인 단체죠. 그죠? 단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 사람이 모여 있거나 재산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재산이 모여 있으면 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법인은 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가 되었다. 법인격이 부여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자, 법적 관계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의 행위 주체성에 관한 문제를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 여부의 관점에서 논해지고 있다. 자, 법인도 그러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러한 범죄 능력은 뭐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수형 능력은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한다. 자, 뭐 다른 요 앞에 설명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 법인의 범죄 능력 혹은 법인의 행위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어, 뭐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는데 판례와 다수설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자, 범죄를 저지른다. 행위자라고 할 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라고 할 때 행위는 자연인만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심신이었고, 그죠?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은 행위성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법인은 기관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관은 보통 구성원이 사람이죠. 그죠? 사람에 의해서, 자, 법인은 사실 어떤 관념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어떤 단체이고,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만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법인은 일종의 관념적 구성물입니다. 그렇지만은 법인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걸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행위하는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 법인, 관념적 대상인 그 관념의 구성물인 법인을 처벌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부정설 입장에서. 자, 그리고 법인을 처벌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뭐 이런 논거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뭐 벌금을 부여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겠지만 자유형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개념 논리상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어,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어떤 형벌이 목적하고 있는 어떤 제재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긍정설, 최근에는 긍정설이 좀 느는 것 같아요. 긍정설.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법인은 기관을 통해서 의사를 형성하고 또 행위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기관 구성원, 그죠? 기관의 어떤 자연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자동으로 법인의 행위로 의제가 되니까 법인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의사를 형성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행위를 통해서 표출하고 그 자연인과 똑같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법인은 뭐 독자적인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 자, 그리고 법인 기관 행위는 개인의 행위인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처벌이 이중 처벌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은 뭐 자연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긍정설은 뭡니까? 긍정설은 법인도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나머지 부분적 긍정설. 행정범인 경우에는 인정하자. 행정범과 자연범, 뭐 이렇게 구별을 해요. 행정범은 형법을 말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왜 질서 위반 행위하고 범죄를 구별했잖아요. 그죠? 범죄 행위는 뭐라 했습니까? 사회윤리적으로 비난 가능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범죄들이죠. 살인죄라든지 강간죄라든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자연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별되는 것을 질서 위반 행위, 행정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범인 경우에만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연범인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뒤에 나옵니다.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자라는 견해도 있다. 자, 뭐 그런 어떤 논쟁이 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판례 입장이죠. 판례는 기본적으로 어, 법인의 행위 주체성은 부정은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양벌 규정에 관한 문제는 법인의 행위 주체성의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다. 자, 우리나라 대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례는 법인의 행위 주체성을 부정을 하고 있지만 양벌 규정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입법적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법인의 행위 주체성이 부정이 되니까 양벌 규정 인정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입법자가 이미 양벌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위 주체성에 관한 어떤 논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관련성은 없다. 입법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 그 양벌 규정에 관한 것을 봅시다. 주로 형사특별법상 양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형사특별법은 어떤 영역에서 인정이 되느냐? 경제형법, 행정형법, 환경형법 이런 영역에서 이런 형사특별법들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는 자연인 외에도 법인까지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세범 처벌법 18조 한번 볼까요? 자, 조세범 처벌법이 있죠.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18조를 봅시다. 야,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18조, 그죠? 18조 양벌 규정이 있죠. 들어가시면 바로 법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법인, 뭐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을 하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여기도 법인 나오죠.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행위,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자는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자는 자연인이겠죠, 그죠? 자연인,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어, 직접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 처벌되는 거는 뭐 당연히 처벌되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그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뭐 이런 법들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영업주, 사업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되고 각각의 어떤 의미들 여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법인격이 없는 사단은 법인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양벌 규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또 견해 대립이 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주장이 되는데, 뭐 과실책임설이다, 부작위 감독설이다, 과실추정설이다, 뭐 이렇게 주장됩니다. 뭐 과실의제설이다, 무과실책임설이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의 견해는 일정하지 않다. 뭐 이런 견해 취했다가 저런 견해 취했다가 그렇긴 해요. 자, 헌재 결정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헌재 결정. 자, 과거에는 지금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안 담겨져 있는데, 아, 자, 이게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법의 대원칙이고, 이게 또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해요.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한데, 지금 과거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여기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고, 요 다만이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이 다만이라는 내용을 보시면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리자의 그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예요?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과거의 양벌 규정에는 요 단서 규정이 있는 게 있었고 없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단서 규정은 뭡니까? 이 단서 규정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도 처벌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그 선한 그 어떤 그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 주의 의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자연인이 범죄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자연인만 처벌되고 그 법인은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단서죠. 요거는 책임의 원칙에 부합을 합니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려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어떤 과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무과실 책임 같은 경우는 나의 어떤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양벌 규정과 관련돼서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은, 자, 이런 단서 규정이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양벌 규정이 이런 단서 규정이 없으면은 이거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해서 위반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위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 결정이 있고 나서는 모든 양벌 규정이 이러한 어떤 자기 책임에 관한 어떤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서의 형식으로, 다만이란 형식으로. 자,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행위 주체와 관련돼서, 그죠? 행위 주체와 관련돼서 정리를 해봅시다. 신분범인 경우는 행위 주체성을 특정한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의 신분성을 요구를 하죠. 그죠? 신분범인 경우도 행위 주체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인의 형사책임, 총론에서는 또 법인의 형사책임도, 어, 행위 주체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법인의 형사책임, 그러니까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는데 부정설, 긍정설로 나눠질 수가 있고 부정설이 조금 더 다수적 견해이고 판례도 부정설을 따른다. 그런데 뭐 긍정설도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긍정설도 점차적으로 확정되고 있다. 뭐 그런 추세이고 어 그리고 양벌 규정은 법인의 행위 주체성에 관한 논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은 처벌될 수가 있다. 그죠?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요 양벌 규정이 있는 영역은 전통적인 어떤 형법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역? 형사특별법 영역이죠. 그죠? 경제형법이라든지 환경형법이라든지 조세형법이라든지 그죠? 어떤 행정형법적 영역에서 이런 양벌 규정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학설상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견해들이 주장이 되는데 판례의 입장은 통일된 것은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헌재 결정이 있었다. 헌재 결정이 있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부터는 인공관계와 객관적 기속, 요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